아주 심각한 무언가가 지금 미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불안한 점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고 미국 예외주의라는 오랜 선전이 그들의 나라가 역사와 경제의 법칙으로부터 면역이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제국도 예외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 시스템, 금융 위기, 그리고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해 왔습니다. 방대한 기록을 검토했고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거의 수학적 정확도로 반복되는 패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보이는 모습은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우려스러운 장면입니다. 그것이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오래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제국이 붕괴하기 직전에 보였던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입니다. 미국은 현재 최소 7가지의 구조적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각각 따로 본다면 관리 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현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각각의 위기를 개별적인 문제로만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이 하나의 깊은 구조적 질병의 증상일 뿐입니다. 가장 분명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정직하게 논의되지 않는 문제, 바로 국가 부채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4조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각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채를 미국의 모든 국민, 갓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해 나눈다면 1인당 10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내 식구 가족이라면 연방 부채만으로도 40만 달러 이상입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빚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거의 아무런 대가 없이 빚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금리가 극도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이 사실상 공짜였고 이자는 없는 신용카드를 무한히 사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쌓아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났고 매우 급격하게 끝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팬데믹 동안 스스로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수십 년 만에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관리 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부채는 갑자기 연방 예산을 집어삼키는 괴물로 변했습니다. 최근 계산에 따르면 미국은 이제 군사비보다 부채에 이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다음 10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쓰는 나라가 이제는 그 거대한 군사체계 전체보다 부채 이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학은 냉혹합니다. 과거의 낮은 금리 부채가 점점 더 높은 금리로 재조정되면서 이자 비용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연간 이자 지출이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 1조 달러는 학교를 짓지도 않고 다리를 고치지도 않으며 병원을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수십 년 동안 현실 이상의 삶을 살아온 대가를 지불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걱정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가오는 위기는 은퇴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미국에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라는 두 개의 인구학적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젊은 노동자가 많고 은퇴 후 수명이 짧으며
의료비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던 시대에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임명한 자체 관리자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금들은 다음 10년 안에 고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가 개입하지 않는 한 연금과 의료 혜택은 자동으로 25% 삭감됩니다. 문제는 개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세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더 많은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선택지는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양당의 실제 전략은 하나입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지 않을 때 폭탄이 터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생존을 위해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평생 일하며 국가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시스템은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정치적 비겁함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표면에 불과합니다.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미국 산업 기반의 붕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생산 중심부는 텅 비어 버렸습니다. 한때 미국은 물건을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자동차, 가전, 기계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공장은 수백만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고 집을 사고 가족을 부양하며 존엄하게 은퇴할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우연이 아니라 단기 이익을 장기 국가 건강보다 우선시한 정책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이 산업 붕괴는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과 기술, 세대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의 붕괴입니다. 공장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것은 급여 봉투만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생산 과정을 개선하는 경험,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문화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번 사라진 산업 역량은 원한다고 해서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사실을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마스크가 필요했지만 만들 수 없었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했지만 생산할 수 없었으며,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자국에서 조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해외 의존도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상징적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약 9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병원 장비, 그리고 가장 정교한 무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칩에 의존합니다. 만약 대만에서의 공급이 중단된다면 미국 경제는 몇 주 안에 사실상 마비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네 번째 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위험한 위기이자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위기, 바로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 동안 달러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중심이었습니다. 각국은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쌓았고 국제무역은 달러로 결제되었으며 석유는 달러로 거래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지위는 미국에 엄청난 특권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재무장관은 이를 과도한 특권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통화를 발행하고 그 돈으로 다른 나라의 실제 자원과 노동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특권 덕분에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현실적인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끝없는 전쟁, 만성적인 무역 적자, 다른 나라라면 감당할 수 없는 소비 수준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에 기반합니다. 신뢰입니다. 세계는 미국이 달러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그 힘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달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사기가 세계 금융 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고 그 책임자들은 처벌받기보다는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팬데믹 동안 수조 달러가 아무런 실물 기반 없이 찍혀 나왔고 그 결과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달러의 무기화가 있었습니다. 제재, 자산 동결, 국제 결제망 차단. 미국은 달러 시스템을 중립적인 국제 공공재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축통화의 관리자에게 이것만큼 위험한 행동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달러 보유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를 거치지 않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개발도상국 간 무역은 점점 더 자국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트로달러 체제의 핵심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중국의 위안을 받고 석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하나하나는 단독으로 보면 치명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이 동시에 움직일 때 그것은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구조적 전환이 됩니다. 달러가 특권적 지위를 잃는 순간 미국은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실제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 조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제적 금융적 위기는 정치적 제도적 위기라는 토양 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마비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게 분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론, 서로 다른 전문가, 서로 다른 사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회는 거의 모든 중요한 사안에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예산은 상시적 위기 속에서 처리되고 정부 셧다운은 일상이 되었으며 핵심 인사 임명은 수년씩 지연됩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인프라 투자조차 당파 싸움에 가로막힙니다. 대법원마저 정치적 전장이 되었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은 누가 이기든 끊임없이 의심받습니다. 상당수 국민은 더 이상 이 시스템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정당성의 위기는 경제 위기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합니다. 기술적 해결책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정치적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는 가라앉고 있지만 선원들은 서로 싸우느라 물을 퍼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위기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위기이며 일부 사회학자들이 절망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대 수명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나라입니다. 전쟁 때문도 아니고 팬데믹 때문만도 아닙니다. 자살, 약물 과다 복용, 알코올 관련 질병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깊이 병들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자신이 이 시스템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피오이드 위기는 그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 위기로 사망한 미국인의 수는 20세기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의 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독성이 없다고 거짓말한 제약회사들,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료 시스템, 눈을 감은 규제기관,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억누르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절망은 약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절망은 안정적인 일자리, 기능하는 공동체, 그리고 삶에 대한 목적의식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체계적으로 파괴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결혼할 가능성도 아이를 가질 가능성도 집을 소유할 가능성도 훨씬 낮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거 비용은 폭등했고 임금은 정체되었으며 학자금 대출은 한 세대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회적 계약은 이미 무너졌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연히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7번째 위기로 들어갑니다. 다른 모든 위기를 증폭시키는 위기, 바로 물리적 인프라의 붕괴입니다. 미국에는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다리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극단적인 날씨가 오면 붕괴되는 전력망이 있습니다. 플린트 미시간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수십 개 도시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듯이 시민들을 중독시키는 식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공항은 아시아나 유럽의 주요 공항들과 비교하면 개발도상국 수준처럼 보이고, 여객 철도 시스템은 선진국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미국 토모카케는 정기적으로 국가 인프라를 평가하는데 그 성적은 항상 낙제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인프라를 그럭저럭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만 해도 수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미래를 위한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은 존재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부채이자 상환, 군사비, 대기업 보조금, 금융기관 구제의 말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항만과 공항, 차세대 통신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와 과거를 소비하는 나라의 차이는 직접 가보지 않아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위기 중 어느 하나만 존재했다면 미국은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부유한 나라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러울 정도의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들이 서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강화하며 파괴적인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는 인프라와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제한합니다. 투자의 부족은 탈산업화와 지역사회의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지역사회의 붕괴는 절망과 사회적 기능 장애를 낳습니다. 사회적 기능 장애는 정치 시스템을 마비시킵니다. 정치적 마비는 어떤 일관된 대응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 사이 달러의 국제적 지위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약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 모든 비효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던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석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지금 이야기, 즉 서사를 잃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힘은 경제와 군사력뿐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미래를 대표하는 나라, 꿈이 실현되는 곳, 모두가 따라야 할 모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서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패권에 저항하는 것을 곧 진보에 저항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서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무너지는 인프라, 매주 발생하는 총기 난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감자 수,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거리의 노숙자 영상, 경찰 폭력 영상,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한 뉴스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인가? 과거에는 미국의 리더십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던 나라들조차 이제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미국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국이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으면 남는 것은 강압뿐입니다. 그리고 강압은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덜 효과적이며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벌어질까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누구도 수정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 패턴과 현재의 흐름을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들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낙관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정치적 각성을 경험하고 구조적 개혁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국가 부채를 정면으로 다루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인프라와 교육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진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며 세계에서 보다 절제된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정치적 합의와 공동의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존재한다는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관리된 쇠퇴입니다. 미국은 점진적으로 세계에서의 위상이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달러는 서서히 기축 통화의 지위를 잃으며 생활 수준은 더 겸손한 현실에 맞춰 조정됩니다. 급격한 붕괴는 없지만 장기적인 하향 조정이 이어집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시나리오일 수 있지만 쇠퇴를 부정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정치 엘리트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미국 정치 환경에서 그런 엘리트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급성 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잘못 관리된 국제분쟁 혹은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촉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쇄적인 실패가 시작됩니다. 이 경우 조정은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우며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위험한 이유는 내부적 고통뿐 아니라 위기에 빠진 제국이 예측 불가능하고 전 세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 바로 분열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에 이르러 국가의 일부 지역이 연방정부의 정당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상당한 비율의 미국인들이 분리를 가능한 선택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선거 결과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나라가 진정으로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로 유지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시나리오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가 아무런 변화 없이 지속된다면 가장 문제가 많은 시나리오들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힘, 즉 용기 있는 정치적 리더십, 정보에 기반한 시민의 참여,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려는 의지는 지금 가장 부족해 보이는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미국 밖에 있는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에 살고 있다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팔고 벙커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항상 과거처럼 작동할 것이라는 가정을 버리고 위험을 분산하며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기를 가장 잘 견뎌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고 서로를 지지하는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국 밖에 있다면 세계 시스템의 중심이 변하는 과정이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극화된 세계로의 전환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은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위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가와 지역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은 자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 그 여파는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성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제국을 연구해 왔습니다. 스페인 제국, 네덜란드 제국, 영국 제국, 소련. 이들 모두의 말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현실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은 아메리카의 은이 다른 나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신의 섭리를 믿었고 영국은 경제적 기반이 이미 사라진 뒤에도 세계 강대국처럼 행동했으며 소련은 내부에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와중에도 이념의 필연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정치 연설과 주류 언론,
미국 예외주의의 서사 속에서 미국은 여전히 필수 국가이며 유일한 초강 대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데이터와 지표, 그리고 수천만 명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무언가가 깊이 망가졌고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 두 현실 사이의 간극은 앞으로 얼마나 큰 조정이 필요할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서 그 간극은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을 강타할 것은 단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공격도 아니고 특정 날짜에 닥칠 재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순간입니다. 안락한 서사가 누적된 결과의 무게 아래에서 무너지고 시스템이 더 이상 조정을 미룰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확신을 버리고 미래가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경제의 법칙, 역사의 교훈, 강대국의 흥망 패턴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시간과 그 과정의 형태뿐입니다. 제 역할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이 분석이 가치 있다고 느껴졌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한 호의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잘못된 정보 위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너무 많은 혼란과 너무 적은 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미국은 위기가 강제로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택지가 사라진 뒤에야 변화하게 될까요? 역사는 이미 힌트를 주고 있지만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경계하고 정보를 얻고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